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까지인가요? 8월 말까지 구독자 2,000명을 지금 이제 눈앞에 이제 거의 이렇게 왔는데 조금만 혹시 주위에 같이 함께 8월 말까지 2,000명 만들어 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기념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그때 이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 누구도 언론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됐던 것이 그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이제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었죠. 김기춘 이제 그 비서실장의 그 지시가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자발적으로 굉장히 박근혜 정부를 찬양하는, 그래서 특정 방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뒤에 형광등 100개 아우라가 이렇게 빛나고 그게 너무 생생하게 살아남은 언론, 살아남지 못한 언론과 살아남은 언론이 갈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언론사를 통폐합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개도,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하나,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언론사 하나, 나머지 언론사 싹 폐간. 그 상태에서 이게 파면되기 전에 유명한 사건이 이제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아일보는 이제 신문에 광고가 나잖아요. 광고를 백지 광고를 실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항의의 뜻으로.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25일인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뭐 장장 13시간인가요? 10시간 이상 계속돼서 오늘 새벽에 3시쯤에 그 언론중재법이 이제 야당은 퇴장한 상태로 민주당의 단독 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 오늘 좀 본회의는 이제 이제 좀 연기가 되었다라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언론중재법으로 굉장히 아주 뜨거운 지금 나날이 제일 첨예한 쟁점이고 뭐 민주주의와 그렇습니다. 언론 그리고 권력관계 이런 것들을 안 다뤄볼 수가 없죠. 사실 8월 11일이었나요? 이제 이번 달 8월 달에 그 한국기자협회의 창립 57주년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기념 축사로 또 여러 이제 기념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그때 이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 누구도 언론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고 또 이제 이 언론중재법으로 굉장히 지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재갈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대통령과 언론,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제 패친인 뭐 유명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방송국 대통령, 한 사람은 신문사 지금 유명한 논설위원인데, 이 두 분도 아주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뭐 기자협회 부회장이기도 하고, 한결같이 기자 관련 뭐 방송 관련 5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또 그 밖에 또 언론 자유 실천을 하고 있는 언론 관계 시민운동이라 그럴까요? 거기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언론 관련된 종사자의 대체로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법이만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 1조에다 못 박아놓고 있고, 그렇죠.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법을 아예 제정할 수 없도록 딱 수정 헌법 1조에 명시하고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뭐 표현의 자유인데, 그러니까 뭐 그 대통령 3대 대통령 제퍼슨을 기억하는데, 정부 없는 언론과 언론 없는 정부, 이렇게 자기는 선택을 정부는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원칙적 표방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이제 민주주의와 한국은 이제 논쟁이 되면 이제 민주주의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민주주의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정치 형태, 정치가
좀 낮은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 문제를 이제 민주주의와 바로 직결 덩치시키는 거는 좀 무리한 덩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언론 자유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도는 아시아 최고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경언론 의사회도 그렇게 평가했고, 근데 신뢰도는 또 40개국 중에 가장 최하고, 그러니까 이 간격의 어느 적정 수위를 우리가 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정치 행위고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분명히 이제 워낙 지금 현재 가짜 뉴스가 남발하고 있고 무책임한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속에서 저는 이제 뭐 물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지만 이것 또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또한 이제 굉장히 저는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국회 선진화법에 보면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인식이 극명하게 이제 큰 법안에 대해서는 안건 이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90일 이상의 그런 숙려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이게 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의 아주 지금 뭐 전쟁이나 뭐 코로나나 뭐 급하게 국민들의 생계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런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그렇게 좀 90일간의 이상의 그런 좀 숙려 기간을 두든, 어쨌든 아주 그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것이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이 되는 순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게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된 이 순간에서 보면 좀 더 논의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국 정치가 워낙 대결주의잖아요.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라서 이제 지금 이 순간은 저렇게 대화도 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나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뭐 역사로 이야기하면 뭐 좀 꽤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도 이게 쟁점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여야가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표결로 가기 전까지는 대화가 잘 안 되고요. 일방적으로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추진하려고 하는 행태가 이루어지니까 답답한 상황을 결국은 이제 바꾸고자 하는 쪽에서 이제 돌파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숙려 기간을 가지는 조건도 결국은 여야가 서로 간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없으면 결국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있지만 그 선진화법 상황 속에서도 여야의 그 숙려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기간을 또 이 수적 우위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정치적으로 이게 뭔가의 문제를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걸 또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언론과 대통령 관계, 네. 권력 관계 이런 걸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뭐 가장 좀 가까운 정부로 가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언론 자유 지수가 뭐 42위라고 하는데, 이제 그 문민 정부 이후에 가장 최악으로 최저였던 시기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였죠. 네. 그때는 정말로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마치 그 진짜 그 군사 정부를 떠올리게 할 만한 정말 그 노골적인 그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됐던 것이 그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이제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었죠. 김기춘 이제 그 비서실장의 그 지시가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있었고, 굉장히 좀 왜 그렇게 그 숨길 것이 많았는지, 그게 국정농단이든 세월호 문제였든 그 정윤회 그 유출 사건 등등 해서 뭐 그때 정윤회 그 문건에 때도 이제 세계일보가 이제 그것을 이제 터뜨렸었는데 세계일보를 공격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또 그 비망록에 이렇게 그게 있었고. 네. 그게 저 법사위에서 네네. 어제 쟁점이 되기도 했어요. 박범계 장관하고 그렇죠. 저 권성동 의원하고 아니 전진석 의원인가요? 네. 권성동인가 내가 헷갈린다. 그 이렇게 그게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격렬하게 붙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민주당 그 대책단장이 박범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이야기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저쪽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그 정윤회 문건은 이중성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정윤회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최순실이었고 정윤회 문건이 계기가 되면서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흔들린 건 틀림없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느냐?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다와 아니다. 그것도 근거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권력에 뭔가를 폭로하려고 할 때 이걸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 탄압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김기춘 그 비서실장 그 당시 비서실장은 아마도 그 박정희 정부 때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아마 그 습성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그 고소 고발이든 뭐 심의 제재든 철저하게 그 대응을 해라. 그러면서 KBS 그 사장 인사 뭐 이런 부분에도 개입을 하면서 뭐 KBS 이사진들 정현주 사장 쫓아내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명박 정부군요. 네, 그래서 KBS 이제 뭐 그때는 이제 고대영 이제 뭐 사장 후보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사진들 KBS 이사진들 중에서 완전 노골적으로 이제 문건이 있었죠. 면종 복배하는 인사들을 다 걸러내라. 이렇게 다 속아내야 된다. 앞에서만 이렇게 잘하고 뒤에서 배신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다 철저하게 이렇게 걸러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그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김기춘 실장이 워낙 공안통인데다가 그쪽 계통의 일을 엄청나게 했고 김영삼 정부 그 대통령 선거 때 또 이 지역주의 발언까지 해가면서 뭔가 공작 이런 걸 했던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자발적으로 굉장히 박근혜 정부를 찬양하는 그래서 특정 방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뒤에 형광등 100개 아우라가 이렇게 쫙 빛나고 그게 너무 생생하게 그다음에 외교했을 때 이 한복 입고 나가면 한복으로 그냥 신문을 도배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발적 충성을 쭉 찬양을 했죠. 정말. 찬양과 이런 것들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 이런 걸 뭐 공격하면 탄압하고 그걸 막 제도적으로 어쨌든 그 못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형광등 100개의 이제 아우라라고 이제 찬양하던 이제 곳이 이제 그 종편 언론인데 이 종편 언론이 탄생하게 된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그렇습니다. 때였죠. 역설적으로 이게 뭐냐면 흔히들 이제 진보 진영은 종편은 언론을 망치는 길이고 또 언론 단체들이 그랬어요. 기존에 이제 방송 노조 뭐 기존 언론 이런 쪽에서 다 이게 이제 일종의 경쟁자가 생기니까 그쵸. 반대하고 결국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종편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 10년 안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가져오게 한 게 종편이었죠. 종편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근데 종편이 만약에 출연하면 정말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죠. 엄청난 또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종편이 필요했는데 이제 종편을 경영상의 안정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특혜를 많이 준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종편을 억지로 종편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발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종편이 현실화될 때 제가 아는 몇백 분은 이걸 노무현 정부 때 했어야 되는데 언론의 자유를 더 이렇게 시장에 개방함으로써 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규제보다 경쟁을 통해서 자유를 확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이제 그 종편에 아까 이제 혜택을 많이 이제 줬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 특별 사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특별 사면 때에도 이제 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국민일보에 관련된 이제 간부들의 사면이 아주 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때였죠. 근데 이제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은 굉장히 그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탄생시킬 정도로 굉장히 그 언론의 친화적인 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또 그때 유명했던 또 사진이 이제 그 테니스인가요? 뭐 아무튼 운동하고 이제 그냥 파란 색깔 이제 추리닝 이제 털털하게 이제 추리닝 입고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단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시면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면서 예, 이렇게 굉장히 그 기자들과 이렇게 그 기자들에게 그 친화력을 이렇게 발휘하셨던 그 대통령은 또 유명하죠. 이제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기업인과 그렇죠. 이제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이제 쭉 그것이 이제 늘 이제 그때부터 그랬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친화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또 사업한 사람으로서 예, 그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 가장 언론과 사이가 안 좋았던 대통령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겠죠. 예,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그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의 이 언론의 이 행태에 대해서 너무 또 이후에 이제 그 친필 이제 메모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언론과의 그 숙명적인 대척 뭐 이런 말씀과 식민지 독재의 그 언론의 이 철없는 언론들 뭐 굉장히 그 언론에 대한 그 고뇌와 그 문제의식을 늘 항상 이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주류 중에 소수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여당 야당으로 나눴을 때 야당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소수파였고 본인이 또 상고밖에 안 나왔고 물론 이제 변호사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소수파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건이 안 좋았는데다가 그 당시 이제 민주정부 10년의 과정에 이제 이게 권력 누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나마 이제 언론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는 청와대부터 이 언론의 주재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바꿔서 등록을 받아서 누구나 어쨌든 등록되는 단체는 다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뭐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언론 탄압이다 그러고 기존 언론들이 개섭 안 됐는데 주재 기자실이라는 행태로 돼 있으면 뭐냐면 거기 주재 기자실 구락부에서 찬성을 하지 않으면 다른 언론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 반장이 일종의 대빵이고 나머지 언론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된 어쨌든 소수의 카르텔을 가지고 나름의 이제 청와대와 딜을 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거였는데 이걸 완전 개방해서 지금은 청와대의 뭐 브리핑룸 체제를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이 구상이 어디서 왔냐면 정확하게는 95년 1995년에 남해 군수였던 김두관 남해 군수가 전국 최초로 나왔습니다. 예, 주재 기자실을 없애버리고 브리핑룸으로 바꿨거든요.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김두관 군수를 만나서 어떻게 그런 걸 성공했냐고 이렇게 한번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대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 나서? 5, 6년 뒤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걸 이제 바꾸어서 지금은 벤치마킹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지금은 그 엄청난 반대를 뚫고 현재 이 브리핑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국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모든 그래서 가장 늦게 얼마 전에 검찰도 브리핑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예. 아니 가장 어쨌든 역대 기자회견을 가장 많이 하신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만큼 또 그런 거리를 가깝게 하고 또 늘 이제 그 대통령의 그 권력 그 권한이나 이런 걸 좀 낮추려고 하셨는데 근데 그때도 엄청난 언론 탄압이라 그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고 기자 관련 모든 단체는 성명 내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숙명적인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항상 대통령 권력도 굉장히 강하지만 언론의 권력도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 권력과 언론의 권력이 결탁이 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건설적 긴장관계를 유지하자. 네, 그래서 그 긴장관계가 있어야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몸가짐을 똑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한테도 좋고 권력 정부에도 좋고 언론도 좋다. 뭐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죠. 그 앞으로 올라가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언론을 예를 들면 채찍과 사탕을 적절하게 써서 좀
일종의 이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상당히 그렇죠. 좋았던 관계고 이렇게 막 대립하는 관계는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언론과의 관계도 엄청나게 또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10년 만에 언론사 세무조사가 있었어요. 그래 그걸 한편으로는 채찍으로 쓰고 또 그때 이 문화부 장관이었던 지금의 이제 국정원장으로 가 있은 박지원 장관이 열심히 또 뒤에서 언론인을 만나서 또 이렇게 마시고 관계를 풀고 이렇게 또 비공식 관계를 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언론에 물론 뭐 옴노비 사건 같은 경우 언론이 굉장히 키운 측면도 있고 야당도 이렇게 같이 키웠는데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그거는 언제든 있는 일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좀 그랬다. 그럼 이제 그 앞으로 가면 김영삼 정부가 제일 잘 진행한 게일 거예요 아마. 그런가요? 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된 데는 절반이 언론이 만들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파라리. 만들어준 건 파라리 언론이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언론 기자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그 전에도 멜치 같은 걸 많이 보내기도 했지만 언론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언론 기자들이 또 연설문이나 뭐 이런 감회 정치라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을 잘했는데 그때마다 언론들이 많이 조언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참모들 중에는 언론인 출신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왜 그랬냐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좀 풍부한 재력도 있고 야당의 어떤 이런 관계를 가지고 또 친화력도 정말 그 다음에 또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경상남도긴 하지만 그래서 그 환경이 좋았던 거고 상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좀 통큰 것보다는 꼼꼼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영삼 정부는 잘 관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앞 정부는 이제 관계들이 좋았지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노태우 대통령 때도 찾아보니까 저는 관계 좋았는 줄 알았더니 불만이 꽤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이게 물태우. 이게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막 이렇게 결단도 못 하고 이제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하고 비교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91년 2년을 거치면서 일종의 신공안 체제가 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87년 6월 항쟁까지 해서 제야 운동권이 그때 조직적으로 제일 최고도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정권 교체는 안 되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직접적 투쟁이 일어나니까 공황 정국이 다시 구성되니까 그때 이제 그 체가 들어오니까 언론이 집중적으로 노태우 정부를 공격하고 들어오니까 노태우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안 다뤄준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신공황이냐 공안 정국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이 많았던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 가장 혜택을 받았던 시기 언론이 뭔가 살아남은 언론 살아남지 못한 언론과 살아남은 언론이 갈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언론사를 통폐합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개도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하나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언론사 하나 나머지 언론사 싹 폐간. 살아남는 언론은 엄청나게 그때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수혜주가 바로 지금의 조선일보를 알고 있어요. 그때 3등 언론에서 1등 언론으로 올라섰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본인들은 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그때 나온 말이 유명한 밤의 제왕,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 사장님이 밤의 대통령이고 낮의 대통령은 전두환이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그때 시기죠. 그리고 이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정말 이제 한국 언론이 싹 재편되니까 그리고 이제 워낙 군부가 힘이 세니까 신군부가 힘이 세니까 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뭐 그런 이제 세월이 흘렀죠.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게 TV에서는 그 땡전 뉴스 TV만 틀면은 이제 바로 혹시 기억은 하세요?
저는 네 그거를 엄청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 보지도 못했죠 이제 저는 그 당시는. 네네. 근데 하여튼 뭐 얼마나 이게 코미디였냐면 뉴스를 틀면 바로 네.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용어를 각하란 말을 썼거든요. 각하란 말이 이 쓰는 용어 중에는 4등이에요. 제일 높은 게 폐하. 폐하. 그렇죠. 이제 항제가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하.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합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집이거든요. 무슨 각, 무슨,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내려가는 용어니까 네 번째 용어예요. 그래서 높은 용어도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썼으니까요. 차마 이제 전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폐하라고도 할 수. 그래서 쓴 용어인데 그게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더 코미디 같은 게 뭐냐면 뭐 프로 권투 선수가 이긴다든가 이러면 마이크 갖다 대면 바로 뭐 소감을 말하려면 저를 물신양명 도와주신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막 권투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막 흑흑하거나 권투 선수가 흑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죠. 예, 그렇게 이제 참 언론을 뭐 그거는 다 밑에서 다 시켜서 하는 일이고 이제 그보다 전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권력과 언론의 투쟁 관계가 벌어졌던 거는 유신. 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 이제 가장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삼성개헌 때부터 시작됐더라고요. 67년 이때 보면 이제 신문들이 알권리란 말을 썼고요. 신문에 자주 신문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69년 이때 막 사용했더라고요. 한국 기자협회가 창립된 것도 어쨌든 64년이니까 그때도 이제 굉장히 그 탄압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저항하는 차원으로 64년에 이제 그게 창립된 그렇군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기자협회보가 이번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령 2005더라고요. 2005 특집.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유신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집회 결사와 뭐 개헌 이런 게 다 불법화됐잖아요. 유신 구조는 뭐냐면 개헌하자는 거를 꺼내놓으면 무조건 그거는 긴급조치법 위반이었거든요. 긴급조치라고 하는 초헌법적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에 아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다 이제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다 좀 회복됐는데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유신이라고 해서 이제 종친 대통령제 비슷한 간접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거든요. 그런 행식에 해서 뭐 99.9% 찬성으로 대통령이 뽑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표 무효표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은 체제가 벌어진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 시위 이런 것들을 보도하게 못하게 되니까 동아일보가 그 보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집국장하고 정치부장이 사회부장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요. 중앙정보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73년에 시작해서 74년, 75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163명이 쫓겨났네요. 기자가. 그리고 조선일보가 75년에 33명이 해임되거나 파면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언론 수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자유언론 실행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투쟁을 했고 그런 그 상태에서 이게 파면되기 전에 유명한 사건이 이제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아일보는 이제 신문에 광고가 나잖아요. 광고를 백지 광고를 실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항의의 뜻으로. 그리고 막 신문이 이제 기사가 지어져 나오니까. 예. 이게 이제 군사정부가 소위 말하는 중앙정보부가 신문사 편집국에 와서 검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언론 자유도는 아시아 최고를 달리는데 신뢰도는 꼴찌에 가깝다. 이게 이제 이 상황에서 현재는 이제 그냥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죠. 이제 가짜 뉴스 문제 때문에 특히나 지금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제 징벌적 손해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것이 근데 굉장히 좀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너무 이제 아예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언론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있죠. 네. 당연히 있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김영란법이 사람들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법이 쓸모없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 김영란법이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신호등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어도 살짝 위반할 수는 있잖아요. 뭐 사람 차 안 지나가고 그러면 살짝 가기도 하고 또 그렇긴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99% 이상의 사람들이 신호등을 지키잖아요.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내가 이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 이런, 예를 들면 뭐 음식을 같이 먹는데 예를 들면 몇만 원 이상짜리를 사주는 걸 내가 공직자라면 먹어도 되나? 이런 게 되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생겨야 돼요. 지금은 언론사가 소송에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손해배상의 평균액이 300에서 500 사이예요.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전 재산이 그냥 폐가가 되거나 폐가망신이 되거나, 좋은 사업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쓰레기 만두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 공장이 다 문 닫고 그 사장님이 자살했잖아요. 또 유명한 탤런트 중에 이영애 씨인가? 김영애 씨인가? 예, 성이 자생가인데 그분은 항토 화장품에 중금속 들었다고 보도되는 바람에 그게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고생하다 뒤에 또 이제 연기자로 잘 했지만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사건이 많은데 이 개인의 그런 피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정정 보도를 지금은 이제 최대 2분의 1까지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 최소. 뭐냐면 기사는 이만큼 실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저 2면 3면 뒤에 요만큼 정정 보도 이러면 그것도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언론인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없이 지금 언론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심정은 이해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탄압할 거다. 오히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공직자나 정치인, 그리고 대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요. 그걸 정무직 공직자와 후보자 그리고 공익 침해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30조 2항에 이렇게 명시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이게 법률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진보 언론을 탄압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피해 의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는 빛과 그림자를 잘 살펴서 특히 지금은 특히 대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또 이 선거 결과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언론과 이 여론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책임하게 뭐 가짜 뉴스가 남발되고 그것들이 뭐 또 선거 결과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닉슨 탄핵을 이제 이끌어냈던 그 밥 우드워드 기자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2년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 권력을 이제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언론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또 이야기 나왔지만 좀 건강하고 건설적인 언론과 권력의 좀 긴장 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느 한쪽을 좀 통제한다거나 이렇게 압력을 넣는 그런 관계는 아주 그 좀 지혜를 모아서 또 그리고 좀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한다면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진짜 보장되어야 하고요. 다만 이것이 언론사의 무한한 자유로만
아니다. 너무 이거는, 중요합니다. 국민의 권리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인데 이 국민의 권리에 알 권리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는 정말 허용돼야 되지만 언론사가 그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오히려 보복하거나 악의적으로 보도해서 특정한 피해를 주는 권력적 역할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 이건 좀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이런 토론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런 법률이 제정된다고 저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 만약에 이제 부작용이 드러나거나 좀 더 수정돼야 된다면 또 수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고 우리 사회가 좀 이것을 뭐 적용은 또 2022년 4월이에요. 대통령 선거 이후라서 그런 다음 정부 과정에서 또 실제 적용되면서 조금 더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중재법의 또 향후의 또 그런 행방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대통령과 언론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이번 주까지인가요? 8월 말까지 구독자 2,000명을 지금 이제 눈앞에 이제 거의 이렇게 왔는데 조금만 혹시 주위에 같이 함께 8월 말까지 2,000명 만들어 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